자, 과학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요?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지난주에 앞으로 5년 안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거라는 보도가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것들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네. 202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버스, 27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요즘처럼 이렇게 놀러 갈 때는 차 갖고 좋게 가다가 올 때는 피곤한데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이라고 이럴 때 정말 자율주행차 있으면 좋겠다. 두고 가고 싶은데.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025년이면 별로 멀지 않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오늘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자율주행하고 관련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이제 9월 19일인데요. 네네. 국토부가 이제 이 부제가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미래에 대한 계획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자율주행차를 포함을 해서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장기 계획을 그런 것들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부 분야가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올해 중으로 부분 자율주행 레벨 3 정도 됩니다. 이 승용차를 출시를 하고 25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를 출시를 하고 2027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가 출시가 돼서 일반인들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35년도에 이제 신차 중에 자율차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높여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에 잠깐 살펴보면 UAM 아까 말씀드린 도심 항공교통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우리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우리 방문객 대상으로 서비스 하겠다. 이런 내용 담고 있고요. 디지털 물류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이제 공동주택 단지의 로봇 배송, 로봇들이 이제 다니면서 물류하는 거죠. 그 2023년도에 이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도시철도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를 2027년도에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 담고 있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쓰실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시범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2기 신도시 지역에다가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35년도에는 전국 단위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도요. 알겠는데 자율주행하는 거 알겠는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생소한 단어들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무슨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이지 일단 부분 자율주행은 뭐고 그렇죠. 완전 자율주행은 뭐고 왜 버스 셔틀을 먼저 하고 승용차 나중에 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 이게 우리는 그냥 자율주행인 것 같은데 부분 완전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이제 우리가 임의로 막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라는 곳에서 2016년도에 단계를 정했습니다. 0단계부터 6단계까지. 0단계는 다들 생각하시듯이 비자동화된 상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단계고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조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을 때 앞차하고의 간격을 유지를 시켜준다든지. 요즘 이렇게 삑삑삑하는 그런 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크루즈 기능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할 때 옛날 차 같은 경우에 그냥 일정 속도로만 갔는데 지금 앞차하고 거리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선 이탈 안 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가 자율주행 1단계 정도. 1단계. 그래서 운전자를 보조한다. 그래서 이건 자율주행은 아니고 운전자 보조하는 수준이다. 운전자 보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레벨 2가 부분 자동화입니다.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차들도 있는 스마트 크루즈라는 그 기능들을 쓰시면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 하고 연동시키면 맞아요. 예, 그 차로대로 그대로 가면서 앞차하고 사고 안 나게끔 해주는 기능. 그리고 카메라 나타나면 또 이렇게 속도 줄였다가 뭐 이렇게 다시 정상 속도로 복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레벨 2의 부분 자동화 수준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자율주행까지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요까지는 다 차량에 요즘 새로 나온 차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옵션 채용만 하시면 맞아요.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레벨 3. 레벨 3. 예,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 아까 앞서서 나왔던 부분 자율주행입니다. 레벨 3가 부분 자율주행. 부분 이게 자율주행인데 2022년에 이제 출시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차가 상용화로 첫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 2에서 앞차하고 간격 조정하고 사고 안 나게끔 한다 그러면 레벨 3부터는 앞차, 옆차 다 살펴보고 앞에 이 차만 추월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럼 앞차를 자기가 알아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자기 스스로 정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테슬라 많이 쓰셔서 오토파일럿 기능들도 쓰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호등 인식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앞차가 없으면 그냥 갑니다. 아이고 무섭네. 그렇죠. 그래서 시내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고속도로는 가능한데 시내에서 문제가 있군요. 근데 레벨 3부터는 신호등 인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2025년, 2027년 이때 이제 예정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이건 이제 고도 자동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특정한 구역 내에서 이제 운전자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그게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가다 서다도 하고 차선도 바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주차까지 출발부터 주차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그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이나 갈 수는 없고요. 이 서비스가 되는 곳에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통 정보라든지 지리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5G 서비스가 되는 곳, 인터넷이 잘 터지는 곳, 그리고 이제 상세 지도가 있는 곳, 상세 지도가 있는 곳. 그래서 사실은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나와도 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운전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핸들이 있어요? 운전석과 핸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제 완전 레벨 5가 이제 완전 자동화된 전구역의 무운전자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목소리로 부산 MBC 방송국 이러면은 아직까지 면허를 따지 않은 분들이 원하는 차는 이 차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차가 나올 때는 운전석이 없습니다. 운전석이 없으면 운전자는 타자마자 목적지만 입력하고 음악을 영화 보고 책 보고 뭐 그래서 저는 이 완전 자동화되는 시점 되면 제일 유명한 게 자동차는 쇼파일 거다. 뭐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잖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보험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책임 소재가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 지금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풀셀프 드라이빙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과연 누구 책임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됐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가 안 됐지만 사고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레벨 3로 인정받았을 경우 그 차인 경우에 에러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에러가 났다는 거는 무조건 제조사의 책임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우리 레벨 3의 그 부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구역 내에서 그다음에 그 법에서 정한 안전 운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운전에 대한 기록 장치가 담기게 되고요. 사고가 나면 기록 장치를 보고 시스템에 오르면 무조건 제조사 책임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레벨 3 자동차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험 서비스가 없고요. 그렇겠죠. 이제 이번 출시되면 올해 출시된다 그러니까 출시 예정이니까 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보험 서비스도 같이 이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뭐 자동차 사고 나면 뭐 보상 같은 거 받을 때 엄청 실이 힘든데 분명히 뭐 운전 미숙으로 뭐 그랬다는 둥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운전자의 그 입력에 대한 오류는 있지만 예. 운전 미숙의 부분들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 구역 운전자 내에서는. 잘못으로 할 것 같다는. 그 구역 내에서는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운전자들이 조금 그거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레벨 3 지금 출시되는 차들 네.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출시된 차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상당히 고가차입니다.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 했습니다. 네. 상당히 고가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법적으로 싸우는데 또 능력들이 더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척하면 우리는 좀 더 그 편안하게 이후에 좀 저가차 나오면 저 같은 일반인들도 생각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못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차들이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 레벨 2 정도 되고요.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풀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거는 2.5단계 정도 보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파일럿 처음 나와서 5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다음에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인데 앨런 머스크가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레벨 3가 세계적으로 양산차로 처음 출시한 게 벤츠가 이제 그 작년 말에 승인받아서 올해부터 출시하고 있는데요. 네. 벤츠의 그 시스템도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차값에서 1,500만 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 가솔린 차는 아니고 전기차에서 전기차.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차도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한 1억대 차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10% 15%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일시불로 운전자 한 명 고용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아주 비싼 비용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게 완전 상용화가 되면 그 시스템은 다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공유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자율주행이 다 가능하니까. 그죠. 우리 집에서 나갈 때 택시 부르듯이 차를 호출을 하면 그러니까 대중교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주차장에서 그 자율주행차가 저희 집 앞에 와 있는 거죠. 그걸 타고 그다음에 목적지에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의 카쉐어링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거죠. 알아서 주차장 가세요.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백옷이라는 신도시 내에서 오이도 전철이 오이도까지 가거든요. 오이도역까지 가거든요. 오이도역에서 백옷 신도시까지. 신도시니까 대중교통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택시도 가도 언제 호출 올지 모르니까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응답형 이제 이 셔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도 운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운전석에 한 분이 타고 계십니다. 완전 무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다음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한 분이 타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도 혹시 경기도 시흥 가시면 서비스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딱 어쨌든 레벨 4까지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고는 하셨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또 하나 걱정이 이제 앞으로 먼 미래이긴 하지만 이게 다 도입이 돼버리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정부의 지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기존의 운전자들이 미치는 못하는 영역 그리고 공공 영역 거기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약간 도시 외곽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오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호출해서 가는 시스템의 자율주행. 우리도 따지면 우리 서부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데 대중교통 힘들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님도 안 가시거든요. 그런 지역에 도입을 하면 별로 반발이 많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는 시점들하고 거의 맞물려서 이게 자연스럽게 직업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아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역세권 하면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도 좀 이 자율주행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번에 계획도 모빌리티 혁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꼭 승용차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혁신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승용차라든지 전철이 만들어내는 역세권의 개념들은 거의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율주행 지켜봐야 할 미래 기술입니다. 벌써 현실 기술이 되고 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냅시다. 자갈 찾음의 17,988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